구경만 할 거예요? 먹을 거면 불이 났대요. 이것이 요리를 못해 쫓겨난 며느리 복순과 산에서 홀로 살아온 천재 아이 다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그릇의 죽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대체 이 8살 꼬마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운 걸까요? 그리고 복수는 왜 가진 것이라고 낡은 솥 하나뿐인 채로 산속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 뒷산 자락에 여인 하나가 비틀비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었지요. 시집 와서 단 하루도 편히 숨 쉬어본 적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산길을 헤집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솥 하나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복순이 산비탈 중턱쯤에 주저앉아 솥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물이라도 뜯어 죽을 끓여보자 싶어 이것저것 뜯어다 솥에 넣고 불을 피웠는데 아무리 저어봐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풀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순이 솥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이게 죽이냐 수치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12해를 주막에서 일한 여자가 죽 한 그릇을 제대로 못 끓이는 꼴이라니 서글프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바람결의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던 복순이 벌떡 일어나 냄새를 따라 수풀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치마가 걸리고 돌부리에 발이 채여도 그 냄새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바위 하나를 돌아서는 순간 복순의 발이 뚝 멈췄습니다. 바위 뒤편 작은 터에 솥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밑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솥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8살쯤 된 꼬마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나무 주걱으로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산속 한가운데 혼자 솥을 걸고 요리를 하는 8살짜리라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같은 광경이었지요. 꼬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구경만 할 거예요. 먹을 거면 불이 났대요. 복순이 기가 막혔습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 사람이 온 걸 알았다는 것도 놀랍고 처음 보는 어른한테 반말을 찍찍 내뱉는 것도 기가 찼지요. 보통 때 같으면 한마디 쏘아붙였을 텐데 사흘째 굶은 배 앞에서는 자존심이란 것이 종이짝처럼 가벼웠습니다. 복순이 아무 말 없이 꼬마 옆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려는데 꼬마가 그제야 고개를 살짝 돌렸지요. 그거 말고 옆에 있는 마른 가지요. 생나무 넣으면 연기 나서 맛이 죽어요. 복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넣는 것도 가려서 넣으라는 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지요. 복순이 마른 가지를 집어 불에 넣었습니다. 꼬마는 고개를 다시 돌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솥을 천천히 저었지요. 솥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잠시 뒤 꼬마가 솥에서 한 바가지를 퍼서 복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산나물과 도토리를 넣어 끓인 죽이었지요. 빛깔이 곱고 맑았습니다. 복순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둥그레졌지요. 맛이라는 것이 혀 위에 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 주막에서 12해를 일하면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깊고 구수했습니다. 복순이 숟가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 술, 두 술, 세 술 허겁지겁 떠 넣다 보니 어느새 바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빈 바가지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이걸 네가 만든 거야? 아니면 산신령이 만들었겠어요? 꼬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니 솥에서 자기 몫을 퍼 담아 한술 뜨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그제야 아이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솥 앞에 쪼그려 앉은 등짝이 어찌나 작은지 솥보다도 작아 보였지요. 그런데 고개를 돌린 순간 복순은 멈칫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뭘 훤히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지요. 복순이 슬쩍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집은 어디고? 다리가 솥을 젓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나무 주걱을 솥 가장자리에 걸쳐 놓더니 무릎 위에 흙을 털었지요. 그 손이 공연히 바빠 보였습니다. 없어요. 집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복순이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바빠진 게 대답을 피하려는 거라는 걸 모를 만큼 둔하지는 않았지요. 이름은? 달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8살짜리가 혼자서 이런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요리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복순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 밑에서 12해를 일하면서도 한 번도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쓸모없는 것이 입까지 산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8살짜리 앞에서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어른이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말이었지요. 다리가 복순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해준 게 없는데요. 밥을 해줄 수 있다. 아주머니 요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냐. 복순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잠시 복순을 바라보더니 말했지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쌀이랑 소금은 아주머니가 구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딴소리 하면 안 가르쳐 줘요. 복순은 8살짜리한테 조건부 약조를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어쩌겠습니까? 방금 그 죽 한 그릇이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나았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다리가 복순의 허름한 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들고 온 건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바위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복순이 뭐가 들었냐고 물으니 다리가 보따리를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책 한 권이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감싸듯 곱게 쌓여 있었지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거예요. 다리가 짧게 대답하고는 보따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복순이 더 묻지 않았지요. 아이가 품에 안는 모양새가 어찌나 간절한지 함부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지요. 내가 12해를 주막에서 일한 여자야. 밥 정도는 한다고. 다리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서 지켜봤습니다. 복순이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된장을 한술 퍼서 솥에 풀고 물을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다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는데 복순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다리가 입을 열었지요. 된장 넣기 전에 뭐 해야 하는지 아세요? 뭘, 된장국이면 된장을 넣는 거지. 파기름부터요. 파를 먼저 볶아서 기름을 내야 국물이 살아요.
된장부터 넣으면 그냥 짠 물이에요.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12해 동안 된장국을 끓여왔는데 파기름을 먼저 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복순 옆으로 다가와 팔을 집어들었습니다. 뿌리째 쓰지 않고 흰 부분만 송송 썰어 솥에 넣더니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 볶기 시작했지요. 파가 노릇해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된장을 풀고 물을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같은 재료였습니다. 된장도 같고 두부도 같고 파도 같았지요. 그런데 냄새가 달랐습니다. 복순이 끓인 건 그냥 짠내였는데 다리가 손을 본 건 구수한 향이 움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 한 숟갈 떠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지요. 12해 동안 자기가 끓여온 된장국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한 숟갈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국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이 긴장하며 쳐다봤지요. 아주머니, 어제보다 나아요. 많이. 복순은 그 많이라는 한마디에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8살한테 많이 나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기가 찼지만 방금 그 국물 맛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지요. 다리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더니 또 한 그릇을 퍼 담았습니다. 복순이 딴 데를 보는 척하면서 슬쩍 훔쳐봤지요. 허겁지겁 밥을 퍼 넣는 모습이 얼마 만에 보는 따뜻한 밥 먹는 아이의 모습인지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녀석 얼마나 혼자 굶었을꼬. 복순이 괜히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드는 걸 들킬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다리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는 복순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풀 한 포기 앞에 딱 멈춰 섰지요. 아주머니, 이거 아세요? 복순이 허리를 구부려 들여다봤습니다. 초록빛 잎이 싱싱하게 나 있었지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참나물이지. 나물 무침하면 딱이야. 다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건 동미나리예요. 잘못 먹으면 입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요. 복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참나물을 뜯는다고 며칠 전에 이걸 한 움큼이나 뜯어왔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내가 그동안 뭘 뜯고 다닌 거야. 다리가 줄기를 꺾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참나물은 줄기 속이 꽉 차 있고 동미나리는 비어 있어요. 꺾어보면 바로 알아요. 복순이 줄기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속이 텅 비어 있었지요. 이걸 모르고 나물 무침을 해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리는 복순을 데리고 산비탈을 이리저리 누비며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어떤 나물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게 독이 있는지, 어떤 버섯이 약이 되고 어떤 게 사람을 쓰러뜨리는지 설명했지요. 더덕과 도라지를 구별하는 법, 고사리를 꺾는 시기, 산버섯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내는 법까지 다리가 짚어주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요리 수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리가 강조하는 것은 딱 3가지였지요. 불의 세기, 재료를 넣는 순서, 그리고 기다림. 음식은 급하면 죽어요. 뜸을 들여야 맛이 사는 거예요. 복순이 성격이 급해서 자꾸 솥뚜껑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다리가 매번 복순 손을 닥쳤지요. 열지 마요. 한 번만 보자. 열면 김이 빠져요. 김이 빠지면 맛이 달아나요. 그놈의 김 타령. 복순이 투덜거렸지만 결과물을 먹어보면
매번 다리가 맞았습니다. 나물 무침도 다시 배웠습니다. 복순이 나물을 무치면 질겅질겅 씹히고 간이 안 맞아 짜거나 싱거웠는데 다리가 한 가지를 바꿨지요. 아주머니 나물을 너무 오래 삶아요. 끓는 물에 딱 열을 세고 건져야 해요. 그래야 아삭해요. 복순이 반신반의하며 다리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식감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나물인데 씹히는 맛이 살아있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복순의 솜씨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왔지요. 다리가 복순이 끓인 국을 맛보더니 처음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복순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요. 생전 처음 요리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괜히 헛기침을 하며 다리를 흘겨봤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다냐. 잘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다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아직 잘한 건 아니에요. 먹을 만한 거예요. 복순의 눈이 부릅떠졌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꼬마 앞에서는 늘 할 말이 없었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복순이 잠결에 뒤척이다 눈을 떴는데 다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운막문을 열고 나가보니 다리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무릎 위에 아버지의 요리책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달빛이 누런 책장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뺨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보였지요. 복순이 말없이 다리 옆에 가서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다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책 쓰는 거 봤거든요. 밤마다 호롱불 밑에서요. 복순이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궁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수라간이라고 하던데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고을의 작은 주막을 열었거든요. 다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황 씨라는 사람이 가만 안 있었어요. 복순이 눈을 들어 다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안 팔았대요. 장터에서 쌀이랑 고기랑 기름이랑 아무도 아버지한테 안 팔게 했대요. 황 씨가 장터 재료를 다 쥐고 있으니까요. 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직접 재료를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래처마다 찾아가서 우리 주막에 물건 파는 놈은 장터에서 못 장사하게 하겠다고 했대요. 소금도 끊기고 기름도 끊기고 하나씩 다 끊겼대요. 다리의 손이 요리책 위에서 꽉 움켜쥐어졌습니다. 결국 문 닫았어요.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바람이 수풀을 흔들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소쩍새 한 마리가 울었지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산속이 추웠거든요. 그 다음 해 겨울에 아버지도요. 다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요. 복순이 가만히 다리에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리가 처음에는 뻣뻣하게 버티더니 이내 복순의 품 안으로 스르륵 기대왔습니다. 복순은 그 작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다리가 작게 말했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책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내 손으로 증명해라. 달빛 아래 그 한마디가 산속 공기 위에 고요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참 뒤 다리가 물었지요. 아주머니는요? 왜 혼자예요?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도 쓸모없다고 쫓겨났어. 다리가 고개를 들어 복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순은 그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먼 산자락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복순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배 시집을 와서 남편이 3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고. 시어머니 주막에서 12해를 일했다고.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주방을 맡았는데 솜씨가 어찌나 없는지 손님이 하나둘 줄더니 결국 쫓겨났다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손은 약손이 아니라 독손이야. 나가라. 복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손이래. 12해를 일했는데 독손이라고 하더라. 다리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주막이 아주머니한테 쓸모없었던 거예요. 복순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기어이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세상에 이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8살짜리 꼬마한테서 받는 위로가 평생 살아오며 들었던 어떤 말보다 깊었지요. 다리가 복순 쪽을 올려다보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손은 독손이 아니에요. 순서를 몰랐던 거예요. 순서만 알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복순이 울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웃으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래, 내가 그 순서를 가르쳐 줄 거지. 네. 근데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녀석이. 복순이 코웃음을 치며 다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톡 쳤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획 숙여 피하더니 눈을 치떠 올려다봤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야무진지 복순이 도리어 손을 거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수풀을 흔들고 소쩍새가 한 번 더 울었지요.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야. 왜요? 우리 장터에 나가보자. 내 아버지가 모지언 주막, 우리가 열어보자. 다리가 복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지요. 잠시 후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에 첫 발을 내딛는 날 복순은 아침부터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솥 하나, 바가지 몇 개, 산에서 캐온 재료가 전부인 초라한 좌판이었지요. 자리를 폈다가 다시 옮겼다가 갈팡질팡하는데 그 옆에서 다리는 팔짱을 낀 채 장터를 휘둘러 보며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다리를 슬쩍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다리야, 넌 안 떨리니? 뭐가요? 복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8살짜리는 꼭 5일장 단골 장사꾼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쌀을 사러 가니 상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고기를 사려 하니 물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장수도 소금 장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 장터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무도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왜 다들 나만 보면 고개를 돌리는 거야? 떡을 팔고 있던 아나금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언니 황씨가 손을 썼어. 언니한테 뭐라도 파는 사람은 장터에서 쫓겨난다고 상인들한테 다 통보했대.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씨가 누구야? 장터에서 제일 큰 주막 주인이야. 장터에 들어오는 쌀이랑 고기랑 기름이랑 소금이랑 전부 황씨 손을 거쳐야 해. 10년 동안 그래왔어.
황 씨 허락 없이는 장터에서 음식 장사를 못해. 복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리의 얼굴도 굳어 있었지요. 그런데 다리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다리가 복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황 씨가 막을 수 있는 건 장터 재료뿐이에요. 산은 못 막아요. 복순이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한테는 산이 있잖아요. 장터 재료 없어도 돼요. 다리가 산에서 캐온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 산나물, 야생버섯, 더덕, 도라지, 칡뿌리. 장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다리가 솥을 걸고 불을 피우더니 손놀림이 물 흐르듯 빨라졌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도토리묵 무침, 버섯 장국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장터에 어떤 주막에도 없는 메뉴였지요. 냄새가 장터 한쪽으로 슬금슬금 퍼져나갔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허기진 지게꾼이었는데 코를 벌름거리며 걸어왔지요. 다리가 한 그릇 떠서 내밀며 말했습니다.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지게꾼이 반신반의하며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지요. 두 그릇을 비우고 돈을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 산에서 이런 맛이 나온단 말이냐? 그 목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한 명이 다가오고 두 명이 다가오고 어느새 복순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서너 줄로 늘어섰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배를 살살 문지르며 온 중년 사내였습니다. 다리가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물었지요. 아저씨 밥 먹고 나면 명치 끝이 더부룩하죠. 사내가 발걸음을 뚝 멈추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 애가 어떻게? 연근죽 드세요. 속이 편해질 거예요. 사내가 반신반의하며 죽을 한 숟갈 떠 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약이냐 밥이냐? 다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좋은 음식이 약이라고. 세 번째 손님은 술 마시고 해장하러 온 영감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다리가 맑은 콩나물국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거 드시면 해장은 돼요. 근데 술 안 줄이면 내일 또 오셔야 해요. 영감이 눈을 부라리며 따지려 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 뻘한테. 다리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지요. 단골 되시려면 매일 오세요. 근데 술값보다 쌀 거예요. 장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은 입을 뻐끔거리다 결국 콩나물국을 들이켰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놓고 터덜터덜 돌아갔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복순의 좌판은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순이 멍하니 빈솥을 내려다보다 다리를 돌아봤지요. 다리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이 입을 손등으로 가리며 웃음을 참았지요. 이 꼬마가 나보다 낫구먼. 한참을 낫구먼. 입소문이란 것이 참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복순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연근죽을 먹고 속이 편해진 사내가 같은 증세를 앓는 친구를 데려왔고 콩나물국 영감이 술 친구를 끌고 왔습니다. 버섯 장국을 먹어본 안악이 입맛 없는 시어머니 손을 이끌고 왔지요. 복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뒤에서 허둥지둥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손님 얼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절반은 짚어낼 줄 알게 됐습니다. 아저씨 안색이 누르스름한 거 보니 속이 안 좋으신 거지요? 연근 죽이 나을 거예요. 다리가 그런 복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좀 쓸만해요. 요 녀석이 칭찬을 그따위로 하냐? 칭찬 맞는데요. 복순이 다리 머리 꼭대기에 손을 얹고 꾹 누르며 웃었습니다. 다리가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지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건 복순만 봤습니다. 황 씨가 재료를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다리와 복순의 음식은 장터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메뉴가 되었습니다. 산나물 잔치국수, 더덕구이 정식, 칠묵무침, 산버섯 된장찌개. 쌀밥에 고기 반찬을 파는 주막들 사이에서 산에서 나는 재료만으로 차린 밥상이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복순이 하루 번 돈을 세어보다가 다리를 불렀습니다. 다리야. 왜요? 고맙다. 다리가 고개를 돌리며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럼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도토리 죽만 먹고 있을 텐데요. 말은 건조했지만 솥뚜껑을 닫는 손이 괜히 느릿느릿했습니다. 복수는 그 느린 손을 보며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행복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지 열흘쯤 됐을까요? 장터 건너편에서 복순과 다리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 씨였지요. 황 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고을 장터에서 10년째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해 온 자였습니다. 주막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장터에 들어오는 식재료, 유통을 통째로 쥐고 있었지요. 쌀이든 고기든 기름이든 소금이든 장터 상인들은 황 씨 손을 거쳐야만 재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황 씨 주막에서는 가장 싸구려 재료를 쓰면서도 가장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상한 고기에 양념을 범벅하고 묵은 된장에 소금을 퍼부어 맛을 덮었지요. 오죽하면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겠습니까? 황 씨 주막에서 밥 먹고 배탈 안 나면 그게 복이요. 그래도 고을에 제대로 된 주막이 황 씨네뿐이다 보니 아무리 맛이 없어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황 씨한테 복순과 다리가 눈의 가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재료를 끊어놨더니 산에서 캐온 것들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더욱 속이 뒤틀렸지요. 황 씨가 나타난 건 장터 파장 무렵이었습니다. 좌판 사이를 느릿느릿 누비다가 복순네 솥 앞에서 발을 딱 멈추었습니다. 기름진 턱을 치켜들고 솥 안을 내려다보는 꼴이 마치 남의 부엌을 검사하는 관리 같았지요. 황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길바닥에 솥 걸어놓고 주막 행세를 하는 게야. 그것도 산에서 뜯어온 풀뿌리를 가지고. 다리가 황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호기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주막은 소금 반 양념 반이던데 재료값은 아끼셨겠네요. 장터가 한순간 먹통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지요. 황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복순의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저 기름진 턱에 주막 주인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이 꼬마가 어쩐지 대견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심상치 않았지요. 저게 그냥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니라는 걸
복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황 씨의 반격은 복순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터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지요. 황 씨의 오른팔 장쇠가 장터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습니다. 복순이네한테 파는 놈은 장터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물건 사러 와도 팔지 마. 먹으러 와도 내쫓아. 재료만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순의 좌판 근처에 자리를 잡은 상인들까지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지요. 옆자리 떡장수 금이마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장쇠한테 통보받았어. 언니 옆에 있으면 나도 쫓겨난대. 복순이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장터에서 복순의 좌판 주위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지는 않았지만 주위 상인들이 빠지면서 좌판이 눈에 띄게 외톨이가 되었지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여인 황 씨한테 찍혔다면서. 황 씨한테 찍히면 장터에서 못 버텨.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황 씨가 장쇠를 시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끊었지요. 땔감이었습니다. 장터 주변의 나무꾼들에게도 손을 써서 복순한테는 장작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솥이 있어도 불을 떼지 못하면 음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직접 나무를 해올 수는 있었지만 생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았고 연기가 자욱해서 음식 맛을 버렸지요. 다리가 솥 앞에서 생나무를 태우다가 눈이 매워 연신 손등으로 문질렀습니다. 복순이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것들이 꼬마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다리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산 위쪽에 마른 나무 많아요. 내일 가서 해올게요. 다리는 그때부터 새벽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왔습니다. 8살짜리 등에 나무단이 실려 산비탈을 내려오는 모습을 복수는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지요. 내가 이러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건 아닌데. 복순의 목 안이 뜨거워졌지만 다리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재료도 끊고 땔감도 끊었는데도 복순의 좌판이 사라지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황 씨가 직접 관아에 찾아갔지요.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백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 있사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내세워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는 사기나 다름없사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거짓 증인 셋을 세웠습니다. 실제로는 황 씨 주막에서 상한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난 사람들이었는데 돈을 쥐어주고 복순이네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었지요. 장터 떡장수 금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복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황 씨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대. 내일 아침 포졸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움막 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려왔지만 꾹 참으며 금이를 돌려보냈지요. 문을 닫고 돌아서니 다리가 조용히 앉아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야, 넌 무섭지 않느냐? 다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황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혼자였잖아요. 다리가 복순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둘이잖아요. 아주머니. 복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이 확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 꼬마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 포졸셋이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복순이 나서자마자 포졸 하나가 문서를 들이밀며 소리쳤지요. 관아 명령이요. 당장 장터 출입을 금하고 음식 판매를 일절 중단하시오.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다리가 복순 옷자락을 살짝 잡았지요. 이유가 뭡니까?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백성의 건강을 위협한 혐의, 그리고 아이를 이용한 사기 판매 혐의요. 증인까지 있소. 복순이 입을 악물었지만 포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 한 장 앞에 지난 몇 달간 쌓아온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포졸들이 돌아간 뒤 장터에 나가보니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복순을 보자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맛있다며 줄을 서던 사람들이었는데 관아 이름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이었습니다. 복순이 빈 좌판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인 산에서 풀뿌리 뜯어다 먹이다 사람 잡을 뻔했대. 불쌍한 건 저 꼬마지. 복순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빨개지고 눈이 뜨거워졌지요. 그때 다리가 복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가요. 여기 있으면 아주머니만 힘들어요. 복순이 입술을 꽉 깨물고 몸을 돌렸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뒤에서 여전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순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복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걸었지요.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이 어찌나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복순은 끝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 팔자구나. 뭘 해도 이 꼴이구나. 다리가 그 눈물을 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복순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지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뚝뚝 떨어졌지요. 다리가 움막 안으로 들어오다 복순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복순을 바라보다가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아주머니, 왜 그래요? 복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기서 혼자 살 때요. 복순이 다리를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다 보면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프면 뭐라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울 틈이 없어요. 복순이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밥 해 먹고 밥 먹다가 또 울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복순이 그 말에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웃으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다리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 위로한다는 게 배고프다는 소리냐, 이 녀석아. 위로 맞는데요. 배고프면 슬플 틈이 없잖아요. 복순은 웃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꼬마의 위로가 우습고도 따뜻하고 따뜻한데 또 우스웠지요. 다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일어나요. 밥 해요. 슬프니까 더 맛있는 거 해야 해요. 복순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발이 움직였지요. 움막을 나서니 산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찬바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산속 생활이 열흘째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다리가 산을 누비다 바위 틈에서
발걸음을 뚝 멈췄지요. 낯선 풀이 바위 그늘 아래 비죽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파리가 넓고 줄기가 굵은데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요. 다리가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코끝을 가져가 냄새를 맡고 줄기를 만져보고 잎의 뒷면을 확인했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야, 이건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야. 바위 그늘에서만 자라는 귀한 것이란다. 이걸 넣고 죽을 끓이면 속이 아픈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돼. 다리가 조심스럽게 풀을 캐 들고 복순 곁으로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봐요. 복순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들었어요. 이걸 넣고 죽을 끓이면 속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편히 먹을 수 있대요. 오래 고아야 하고 양도 정확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리가 요리책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둔 글씨 사이에서 그 풀의 이름과 쓰는 법을 찾아냈지요. 복순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다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살아있는 순간은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마주할 때였지요. 다리가 책장을 넘기다가 아버지가 적어둔 글귀 하나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붓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였지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다리가 그 글귀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복순이 옆에서 말없이 다리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다리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산기슭을 조심조심 올라오는 느린 발소리가 들렸지요. 복순이 고개를 드니 지팡이를 짚은 늙은 사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움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허리가 굽었어도 눈빛이 맑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은 아니었지요. 복순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늙은이가 움막 안을 둘러보다 소 뒤에서 김이 나는 걸 보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 더덕을 들깨집에 졸였구나. 복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냄새만 맡고 요리를 마치다니. 늙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방식은 박서방 방식이야. 들깨를 먼저 볶고 더덕을 나중에 넣는 순서. 이건 수라간에서 박서방만 하던 거야. 다리가 요리책을 들고 움막에서 나오다가 늙은이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늙은이가 다리를 봤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내 아비가 혹시 수라간 박서방이더냐? 다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늙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알다마다 30년 전에 같은 부엌에서 칼을 잡던 사이야. 내가 최서방이다. 가명에서 수라를 맡아온 사람이야. 최 어르신이었습니다. 다리 아버지와 궁중수라간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였지요. 은퇴한 뒤 가명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산속에서 어린아이가 수라간 솜씨로 음식을 만든다는 소문이 가명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 손맛은 박서방 손맛이 틀림없구나. 최 어르신이 다리가 내민 더덕조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 아이한테.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리 아버지가 궁에서 도망친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비법을 훔쳐 달아났다고 최 어르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박서방은 정식으로 수라간을 나온 사람이야. 방면 문서까지 받았어. 내가 증인이다. 최 어르신이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수라간 출입 명부와 방면 기록이었지요. 달이 아버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혹시 몰라 가지고 있던 거다. 박서방이 고을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뒤늦게 듣고 찾아가려 했는데 늦었구나. 최 어르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리가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를 읽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산속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것이었습니다.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지요. 복순이 다리,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최 어르신이 코를 훌쩍이며 또 한 가지를 꺼냈지요. 그리고 말이다. 황 씨라는 자 내가 알아보니 그 자가 내 아비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 장터에서 음식 장사를 하려는 사람마다 재료를 끊어 쫓아냈다 하더구나. 10년 동안 그래왔다고. 고을의 식재료를 독점해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왔어. 복순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명에 아는 사람이 있다. 관찰사 어른 귀에 넣어볼 수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가 있어야 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해. 황 씨 음식이 얼마나 형편없고 너희 음식이 얼마나 진짜인지. 최 어르신이 복순과 다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느냐? 복순이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리가 복순을 올려다봤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최 어르신이 가명을 통해 관찰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을 장터의 식재료 유통을 한 사람이 독점하여 백성들의 생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관찰사가 원님에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님이 장터 식재료 유통 실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황 씨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황 씨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생각했지요. 선수를 쳤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황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주막 음식이 나쁘다고 산에서 풀뿌리 뜯어다 파는 것들이 감히 내 음식을 깔보는 게냐? 좋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 겨뤄보자.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누가 나은지 백성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황 씨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장터 최대 주막을 운영해온 베테랑이고 상대는 쫓겨난 주모와 8살 꼬마니까요. 게다가 재료를 자기가 고르면 산나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일반 재료로 겨루게 되니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까지 구경꾼이 몰려들었지요. 원님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솥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황 씨 쪽에는 주방 일꾼이 셋이나 대기하고 있었고 복순과 다리 쪽에는 둘뿐이었지요. 재료가 공개되었습니다. 황 씨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쌀, 고기, 배추, 된장, 두부, 파, 기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지요. 황 씨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본 재료로 실력을 보는 거지.
산에서 뜯어온 잡풀 말고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복순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지요.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불의 색이, 넣는 순서, 기다림. 급하면 안 돼요. 복순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 선언되었습니다. 황씨 쪽은 화려했지요. 기름을 듬뿍 두르고 고기를 센 불에 지글지글 볶았습니다. 양념을 척척 넣고 된장을 퍼붓고 소금을 한 움큼 더 넣었지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럴듯한 냄새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오하고 감탄했습니다. 황 씨가 여유 있게 팔짱을 끼고 주방 일꾼들을 지휘했지요. 복순과 다리 쪽은 조용했습니다. 다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순서를 짚어줬지요. 파 먼저요. 흰 부분만. 약한 불에. 복순이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파를 썰기 시작하는데 처음 몇 번은 칼이 빗나갔습니다. 구경꾼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쪽은 손도 떨리네. 되겠나? 복순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때 다리가 복순 팔을 가볍게 한 번 툭 쳤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람들 말고 손만 보세요. 소치 아주머니 손님이에요. 복순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더니 시선을 솥으로 돌렸습니다. 팔을 넣고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 볶기 시작했지요. 파가 노릇노릇해지면서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된장이요. 천천히. 복순이 된장을 풀었습니다. 물을 붓고 두부를 넣고 뚜껑을 덮었지요. 구경꾼 사이에서 저쪽은 왜 저렇게 느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의 손이 잠깐 멈칫했지요. 열지 마요. 기다려요. 다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이 이를 악물고 손을 걷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씨 쪽에서 먼저 음식이 나왔습니다. 큰 상 위에 고기볶음, 된장찌개, 나물무침, 흰밥이 화려하게 차려졌지요.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복순 쪽은 아직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열어도 돼요. 복순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구수한 된장 향이 장터에 은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황씨 쪽 기름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습니다. 복순이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배추 겉절이를 담았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지요. 된장찌개, 나물무침, 흰밥, 배추 겉절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황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야? 된장찌개 하나에 나물 하나. 그걸 음식이라고. 장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한 술씩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 음식을 먼저 먹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먹을 만하네. 양념이 새서 한 입의 맛이 확 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술 뜨더니 멈췄지요. 그리고 천천히 한술 더 떴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음미했지요. 된장찌개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데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파기름의 고소함이 먼저 혀를 감싸고 된장의 구수함이 천천히 따라왔지요. 두부가 부드럽게 씹히면서 국물 맛을 한 번 더 올려주었습니다. 나물무침은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간이 세지 않아서
나물볼래의 맛이 입안에 남았지요. 장터 한가운데가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할머니 하나가 복순의 된장찌개를 떠먹더니 숟가락을 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지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요. 황씨 음식은 한술에 맛있다가 끝이었는데 복순의 음식은 한술에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양념으로 맛을 덮은 음식과 재료의 맛을 살린 음식의 차이가 한 그릇 안에서 낱낱이 드러났지요. 다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복순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황씨 쪽 상 앞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황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치려는데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황씨. 원님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가 일시에 조용해졌지요. 내 주막의 재료 창고를 열어보아라. 황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원님이 미리 포조를 보내 황씨 주막 창고를 조사한 것이었지요. 상한 고기, 곰팡이 핀 된장, 밀가루로 양을 불린 쌀, 색이 변한 기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간 싸구려 재료에 양념으로 맛을 속이고 비싼 값을 받아온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내가 먹은 고기가 상한 거였어. 우리 어머니가 배탈이 난 게 저것 때문이었구나. 최 어르신이 앞으로 나서 수라간 문서를 원님에게 올렸습니다. 달이 아버지가 궁중 수라간에서 정식으로 나온 요리사였다는 증명이었지요. 원님이 천천히 펼쳐 있더니 눈매가 차가워졌습니다. 다리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품속에서 아버지의 요리책을 꺼냈지요.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원님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황 씨한테 재료를 끊기던 날부터 아버지가 직접 기록해 두신 거예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요리책 사이에 끼워 두셨어요. 원님이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황 씨가 재료 공급을 끄는 날짜, 거래처에 압력을 넣은 내용, 장터 상인들이 협박을 받은 정황이 달이 아버지의 꼼꼼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원님이 황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황 씨, 이래도 모른다 할 것이냐? 황 씨가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님이 포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황 씨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며 황 씨는 당장 이 고을 장터에서 퇴출시킬 것이니라. 장터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잘됐다, 올소하는 소리가 쏟아졌지요. 황 씨가 포졸들한테 이끌려 가다 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글거리던 눈빛은 어디 가고 그 안에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지요. 복순이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똑바로 맞서 바라봤지요. 황 씨가 고개를 떨구고 장터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다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지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복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지요.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지요. 복순이 말없이 다리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다리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복순 곁에 서서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장터를 내려다봤지요. 봄이 왔습니다. 산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날 고을 장터 한편의 작은 주막 하나가 문을 열었지요. 간판에는 단출하게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주막. 복순이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다리야, 이 이름 내 아버지가 지은 거냐? 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요리책을 쓰셨거든요. 달빛이 아버지의 부엌이었어요. 살아서는 끝내 열지 못한 주막이었는데 이제 제가 여는 거예요. 복순이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그 네 글자 안에 달이 아버지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첫날부터 손님이 밀려들었습니다. 황 씨한테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속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재료를 못 구해 장사를 접어야 했던 상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술 친구를 데리고 온 콩나물국 영감도 있었고 속이 편해졌다며 연근죽을 또 찾는 사내도 있었지요. 그리고 복순이 잊지 못할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초췌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가 개미만 했지요. 저 여기서 요리를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복순이 여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초췌했지요. 손등이 거칠어진 것으로 보아 부엌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여인이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 밥은 돼지도 안 먹겠다고. 열어본 솜씨가 이 모양이니 쓸모가 없다고. 복순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몇 달 전에 자기 모습이 거울처럼 겹쳐 보였지요. 다리가 여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인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훌쩍이는 여인의 등을 복순이 토닥토닥 두드리며 말했지요. 혼자 사귀지 마시오. 여기 와서 배우면 되지요. 나도 석 달 전까지 된장국에 파기름 내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요. 여인이 고개를 들어 복순을 봤습니다. 복순이 웃었지요. 내 시어머니도 나한테 똑같이 말했소. 내 손은 독손이라고. 근데 독손이 아니었소. 순서를 몰랐던 거지. 여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습니다. 다리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걸 숨기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문을 닫고 복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다리가 옆 탁자에서 요리책을 들여다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다리가 책에서 눈을 들어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담담하고 따뜻한지 복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다리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복순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에 맺힌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바깥의 달빛이 주막 처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달빛 주막 네 글자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람이 조용히 처마 끝을 스치고 산속 어딘가에서 소쩍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옛말에 쓰러진 나무에서 새 가지가 돋는다 했지요. 끝이라 생각한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이 보이는 법입니다. 복순이 그것을 알게 된 건 산속에서 솥을 걸고 혼자 요리하던
8살짜리 꼬마 손을 잡고서였습니다. 독손이라 쫓겨난 여인은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고, 혼자 솥을 걸던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막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내쳤던 두 사람이 서로의 쓸모가 되어준 것이지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달빛 아래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그 고을 어딘가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지역과 소감을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